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사이자 시골 육아를 쓴 작가 김선현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에서 안온하고 쾌적했던 생활을 잠시 접고요. 유년기 두 아들과 귀촌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아이들과 자연에서 한 달 살기 혹은 농촌 유학을 가보고 싶은 로망을 가지고 있으시진 않으세요? 시골 유학과 그 다음에 농촌 유학, 귀촌, 1년살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가족이 시골에서 이룬 작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 엄마가 시골로 간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시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자연 날 것이 주는 그대로의 불편함, 또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거, 도시와 교육 격차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골을 항상 지향하는 거는요, 재충전이 있는 낭만의 공간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삶과 시골의 삶을 모두 즐기고 싶어하는 오도이촌, 듀얼라이프, 농촌 유학 같은 것들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 러스틱 라이프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요, 러스틱 라이프가 하나의 삶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 도시 생활의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요. 저도 이런 러스틱 라이프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도이촌, 농촌유학 나도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본격적으로 공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어릴 때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좀 느긋하게 자연을 관찰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코로나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많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생태교육의 중요성이 각광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용기를 내기로 하고 아이들과 시골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가면은 시골의 불편함을 상쇄할 만큼 이 귀촌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당시 도시에서 생활을 했는데 체력이 조금 고갈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워킹맘으로서 일하면서 뭔가 항상 소진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저는 좀 내가 능력을 갖추면 나의 쓸모를 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번번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이 부족하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자책했습니다. 또 제가 일도 육아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일에 정말 매진을 했고요. 주말에는 아이들이랑 외출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박물관도 가고 했는데 항상 저는 아이들을 주의시키느라 긴장되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출의 끝에 서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치고 아이도 지치는데 아이가 그 지쳤을 때 막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엄마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하고 돈과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짜증을 내니 좀 참아봐 하고 아이한테 좀 닥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도 힘들면 화내잖아. 미안하다고 말만 하고 안 고치잖아. 근데 나는 왜 짜증내면 안 돼? 그때 우리 아이는 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성숙하고 감정적으로 좀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거름망 없이 학습하고 있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됐죠. 집에서는 좀 편했을까요? 아니요. 저희 집은 20층 고층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래서 항상 층간소음이 항상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용히 좀 하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앉아서 하는 활동을 하라고 자꾸만 닥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훈육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훈육을 하는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좀 빨리 해.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밥 먹어. 빨리 자. 이렇게요. 이 말이 좀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엄마의 희생을 일깨워서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순응시키는 자책의 말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유년의 시골 생활이 줬던 나의 그런 유년 시절의 치유의 힘을 믿고 시골로 한번 가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시골을 워낙 좋아했어요.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갈까? 1년 후 어디를 살아볼까? 이렇게 매일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도시 여러 군데를 탐색을 해요. 그 결과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 시골의 마을로 1년간 살러 떠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고요. 저는 일을 쉬고요. 아이들과 시골로 가요. 아이가 달라졌을까요? 시간과 돈을 들였으니까 저는 아이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했죠. 근데 결론적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사회생물학의 창시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으로부터 안정감과 회복력을 얻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사실 시골에 가서 적응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아이는 친구를 새로 사귀어야 됐고요. 저는 도시에서 정말 친하고 좋아했던 사람들과 잠시 이별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아이도 저도 매일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것이 엄마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안 행복할 수가 있어? 벌레도 많고 매일 꽃도 피고 나무도 춤추고 이렇게 생명이 많을 수 있다니 시골에 데려와줘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행복하니까 부모로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누린 환경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었고요. 이웃들도 좋았고요. 그런데 이런 삶 말고 시골로 가기로 했을 때 아파트로 들어간다면 뭔가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80년 된 농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 낡았어요. 흙집이에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시내에서 일부러 좀 떨어진 곳을 물색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없어요. 편의점도 없어요. 슈퍼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압도적으로 많은 자연이 있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집 바로 앞에 계곡이 있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산이 있고요. 마을 입구에는 솔밭이 있어요. 눈을 돌리면 어디든지 논과 밭이에요. 그래서 그런 많은 생명들을 보면서 아이와 매일같이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최소화합니다. 그런 생활을 1년 했는데 1년 사이에 우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요 스스로 자라면서 행복해하고 있었고요. 저는 잔소리를 조금 더 줄이고 재촉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우아한 부모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등원 같은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도시에서 우리 아이는 한 1년 동안 집 앞에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웃을 때 동네 엄마들이 얘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아이였어?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좋고 친구도 좋대요. 그런데 코로나로 체험학습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맨날 오리고 그리는 활동만 하는데 아이는 소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그 활동이 버거웠던 거예요. 많이 하면 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 나는 많이 할수록 잘 안 되니까 내가 싫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시골의 병설 유치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텃밭을 일구고 그 다음에 작은 동물들을 보살피는 활동이 일상적이었어요. 새로 환경이 바뀌었는데 아이가 바로 적응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어떤 날은 친구랑 싸워오고요. 놀이의 문화가 다르니까 되게 속상해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도 아이는 돌아간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놀아야 산다라는 말처럼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을까라면서 맨날 기대하면서 가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폭염과 한파에 대한 태도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시에서 저희가 신축 아파트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저도 불쾌감을 굉장히 못 참아요. 그래서 쾌적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더우면 에어컨 켜고요. 추우면 추우면 바로 보일러를 틀어요. 그렇게 계절과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 저희 아이도 그렇겠죠. 그래서 폭염이다, 한파다, 그걸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환경 문제랑 이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심각성은 알았지만 피부로 느끼진 못했어요. 그런데 시골에 갔을 때는요, 이 폭염과 한파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80년 된 시골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한가운데 매일매일을 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불편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되게 더운 날 이제 놀다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전 너무 행복했어요. 아, 드디어 이 더위가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너무 아쉽다. 왜 아쉬워?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엄마 물놀이가 너무 더워서 재밌었잖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도 즐거운 놀이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아이한테는. 그리고 작년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궁이에 막 불을 피면서 그 겨울을 보냈거든요. 근데 아이는 또 겨울이 지나가니까 아쉽대요. 너무 추워서 재밌었대요. 그래서 추우니까 얼음이 이만큼 얼어가지고 돌을 아무리 던져도 돌이 그 얼음을 이기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폭염과 한파를 이렇게 누리면서 그때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아이는 찾아서 몰입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학교에서도 텃밭을 일구는데 집에서도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텃밭을 직접 가꿨거든요. 씨도 뿌리고 수확해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놀이처럼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도 워낙 잘 먹긴 했었거든요. 근데 잘 먹는다는 게 조금 입맛에 맞는 햄이라던가 그러니까 정성껏 조리가 많이 된 거를 먹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직접 가꾼 채소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날들을 지나서 자라는지를 봤기 때문에 채소도 정말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머리도 늘었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장난감 문제를 좀 짚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장난감 같은 경우에 저도 되게 많이 사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주면서 쉴 시간을 좀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아이들이랑 장난감을 재활용품 가지고 만드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마들한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널린 환경에서 좋은 기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쇼핑을 많이 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오니까요, 로켓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 가게도 없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그것이 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아이는 생각해 봅니다.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랑 받았을 때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이런 거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기다렸나? 하면서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을 어른들을 보면 재활용품을 통해서 생활용품을 직접 많이 만드시거든요. 아이들도 재활용품을 활용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고 저희 집이 시골집이어서 흙집이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날이 너무 추웠다가 풀리면 흙벽이 무너져요. 그럼 아이가 그걸 또 직접 가서 자기들이 고치는 거예요. 부모의 일거리를 거두는 것도 놀이가 되는 거죠. 놀이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럼 시골에 가서 핸드폰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저랑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보는 거에서 끝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가 라따뚜이라는 영화를 좋아해요. 아시나요? 거기에서 보면 프랑스를 배경으로 생쥐가 절대 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요리를 해요. 근데 그 음식이 프랑스의 국민 음식인 라따뚜이인 거예요. 애가 그걸 보더니 자기도 그걸 만들고 싶대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가지라던가 양파라던가 토마토를 이렇게 구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텃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고향의 맛이라던데 프랑스 고향의 맛은 이런 맛인가? 우리의 고향의 맛은 김치찌개인데 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창의력, 노작교육 이런 것도 좋지만 뭐 즐겁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놀이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만 변한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좀 안정지향적인 성격이어서 안 돼, 하지 마, 조심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타인한테 아이들이 항상 폐가 될까봐 조심시키기 바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뭘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 만지지 마,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자주 위축되고 이거 시도하려는 노력을 좀 안 하게 되고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아이들한테 좋을까? 아이 행동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꾸 하는 말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시골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놀러 온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하루에 한 명 볼까 말까 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귀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에서 어른들한테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마음껏 뛰어놉니다. 인사만 잘해도 칭찬을 받아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니까 저도 긴장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도 돼, 시도해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를 시도할 때 엄마가 지지해주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저도 경험과 시도의 기회를 장려하면서 아이들한테 자아 긍정감이 쌓아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질을 긍정하게 된 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인데 씩씩하기보다는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조심성도 많고요. 눈물도 많아요. 근데 체력은 되게 좋은 남자아이 둘이에요. 근데 도시에서는 이 두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그 기질이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삶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도시에는 자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의할 것도 많고 조심시켜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특히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말은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기질이 자꾸 더 예민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좀 감정 좀 숨기고 울지 말고 무던하게 지내 이렇게 아이의 기질을 고치려고 자꾸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근데 시골에 와서는요, 아이가 이 기질을 좀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었어요. 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그 인간적인 감정 또한 자연의 결이라는 것을 아이도 저도 자연스럽게 체득했거든요. 마음껏 뛰어놀면서 아이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아이는 관찰한 것을 가감없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아이랑 산책길에 늦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나무 우리가 처음 시골 왔을 때 새싹 나는 것부터 봤는데 여름에 엄청 무성했고 가을에는 낙엽이 진짜 예쁘게 물들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겨울이 오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나뭇잎을 저렇게 후두둑 떨어뜨리고 푹 쉬는구나. 쉴 때는 저렇게 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제가 너 예민해서 좀 안 좋아. 기질을 바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너의 그 섬세한 관찰력 정말 좋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연이 아이의 감정의 완충제 역할도 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아이는 몇 날 며칠을 막 속상해, 분이 안 풀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괜찮아지라고 얘기하면 엄마는 내 마음이 안 괜찮은데 자꾸만 괜찮아지라고 재촉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는 친구랑 싸웠다거나 엄마한테 혼났다거나 그러면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물에 몸도 담그고요. 솔방울도 주워요.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일 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이 주는 회복력은 절대적인 강점이에요. 자기만의 꽃과 열매를 맺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결을 긍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 유일성을 강점으로 만들면서 지내고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연이 아이들한테 좋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 같이 가서 살아보자, 한 달만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망설이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학습 격차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도시와 학습 격차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시골행을 결심하는데도 가장 크게 걱정을 했던 것이 아이의 학원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 좋은 교육 인프라를 놔두고 시골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하지? 아이가 돌아왔을 때 열심히 한 아이들과 교육 격차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게 저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공부의 목적을 정립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요. 성취를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아이들은 공부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가 한 경험들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안감, 남들처럼 해야 한다라는 불안감이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도시의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정말 훌륭한 성장의 발판이 돼요. 많은 엄마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기질을 고려했을 때 시골 육아가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아이들과 성장과 성공을 재촉하는 대신에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보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타인의 목표가 내 목표로 생각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시골의 공교육을 잘 활용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시골 공교육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환경이 주는 고유의 혜택을 잘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골 학교 많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생태 전환 교육이 모든 교과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도시 학교도 환경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학교 텃밭을 가꾸고 학교 숲을 조성합니다. 근데 농촌 교육에서는요, 이런 생태 교육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과 인간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매일 걸어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아이들이 습습한 날씨에 지나다니면서 지렁이랑 새끼 개구리들이 아스팔트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그냥 놔두면 치워 죽기 때문에 살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무 젓가락으로 지렁이를 주워서 화단에 놔두고 개구리를 논둑에 놓아줍니다. 생명이지만, 작은 생명이지만 그걸 허투루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아파트에 살 때는요, 분리수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수고로 분리수거된 물품들은 다음날 깨끗하게 치워져요. 그러면 분리수거만 잘하면 그래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 역시. 그런데 시골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항상 나서서 치워야 되는 희생이 필요했고요.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과 산으로 놀러를 갈 때 아무리 깊숙이 들어가도 인간들의 쓰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들짐승들도 그게 쓰레기인 줄 모르고 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어떤 자극이 됐나 봐요.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가득 포장된 것을 선택하지 않거나, 그리고 바로 버리지 않고 뭔가 자기의 놀잇감을 만들다거나 활용 방도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자연 속의 미세한 변화라던가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 같은 것들을 스스로 체득합니다. 오감을 통해서요. 날마다 습도도 다르고요. 빛의 양도 달라요. 그리고 시간대마다 그것도 빛의 양도 다르고요. 절기마다도 달라요. 그리고 절기마다 심어야 하는 작물도 달라요. 아이들은 그거를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익히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만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혜택도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은요, 국제 승마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국제 승마장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소수를 뽑아요. 아이들 몇 명을 뽑아서 무료로 혜택을 줘요. 만약에 여기에 뽑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정말 아이들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시골에서 또 놀이 중심 학교를 다녔습니다. 놀이 중심 학교라고 해서 대단할 건 없고요. 4시 30분까지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배울 수 있도록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나 작가님들이 방과 후 교육을 맡아서 전통음악, 미술, 목공, 전래놀이, 지도 같은 것들을 무료로 해주십니다. 모든 전교생들한테요. 그러면 놀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을 공교육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배웁니다. 아이들이 적잖아요. 저희 아이가 1학년인데 반 아이가 16명 내외고요. 어떤 학년은 6명인 학년도 있어요. 인원수가 적죠. 그러니까 발표의 기회를 많이 가집니다. 토의 토론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문제 해결식으로도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살아가면서 중요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잘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경청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선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처질까 봐 조금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정서적 충족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요, 공교육을 믿는 학부모와 친구가 소중한 아이들이 모여서 경쟁보다는 서로 믿고 협동하는 법을 먼저 배워요. 제가 그거를 본 게 장기자랑에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기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을에 잘하는 아이가 뭐 리코더 연주하거나 연극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빠짐없이 장기자랑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 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다 자기의 장기를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아이들한테 너가 삶의 주인공이구나,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등반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는 전교생이요, 가을에 지역 명산을 등반합니다. 왕복 무려 7km 정도의 거리인데요. 유치원생도 모두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갔다 와서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나 못 가겠다고 들어 누웠는데 형님들이 손잡아 주면서 같이 가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만의 속도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면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는 신념과 그 다음에 미리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서 큰 불안감 없이 자녀 교육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 도시로 돌아왔을 때 학습 격차 생기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답이 책에서 스스로 모르는 것을 찾아가는 자기주도 학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독서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책으로 쓰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아이가 시골에 와서 새끼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물처럼 새끼 고양이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이들은 화장실에서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워지니까 들고양이가 들어와서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지니까 잘하고 있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백과사전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고양이가 주인공인 책들을 싹 다 읽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신이 나는데 자기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동물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새끼 고양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물어보고 준비를 합니다. 잘 자라면 좋았을 텐데 고양이들이 일주일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슬펐는데 아이들도 엄청 슬퍼하더라고요. TV를 틀어주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여행을 가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그 새끼 고양이를 그림을 그리고요. 하늘나라로 간 새끼 고양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는 자기가 맨날 베고 자는 베개에다가 새끼 고양이와 자기를 그려요. 그리고 맨날 안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슬픔에서 천천히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정한 공부력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좋아하는 것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 몰두하는 것.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배우고 있구나. 미래를 먼저 살지 않아도 아이들은 해낼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학습이 공급이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공교육과 집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도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태블릿을 이용해서 양질의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비대면 교육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이런 시골 생활하는 것을 보고는요. 슬로우 육아를 지은 윤영희 작가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골은 정말 넘버원보다 올리원인 인재를 키우기에 적합한 것 같아. 작가님은 올리원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라고요.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고요. 옷을 만들고요.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작품에는 그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한가로운 들과 산 이런 것들이 묻어나요. 자연주의적인 느낌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SNS로 홍보를 하고 팔로도 SNS를 통해서 합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 지원 사업이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특수 일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도시가 보통 임대료가 높잖아요. 그리고 경쟁도 치열해요. 그래서 창업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일과 자기의 생활을 균형을 찾으면서 소신대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폭넓게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서점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서점이 도시에서 하게 되면 뭔가 돈도 많이 들고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분이 서점을 열고 지역 사람들한테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골 고유의 매력이 묻어나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귀촌 창업기를 쓰시거나 그 다음에 시골집을 고치는 모습을 촬영을 하시거나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는 걸 이야기로 적는 분들, 농촌 유학의 경험을 SNS에 기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돼서 방송 출연도 하시고 책도 출간하시고 유튜브도 찍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농촌이 힐링과 도전의 공간으로서 힙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시골에서 찾은 작은 행복이 있는데요. 아이들과 시골에서 한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게 갖춰진 도시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늘 허기졌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고 소신하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골에 내려왔을 때는요, 대부분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요, 불필요한 소비도 줄이고 타인의 시선으로 그것이 나의 욕망이 되지 않도록 경계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물건도요, 나누고 줄이고요.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본질에 가깝게 되도록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출하지만 초라하지 않는 우아한 삶이 저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버지니아 울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반짝일 필요도 없다.
우린 그저 자기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된다. 네, 저는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롯이 내 자신이 되려고 매일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은 작가였어요. 아이들이 잘 보살피고 감정적, 체력적으로 저도 회복하자 이런 목표로 시골에 내려왔는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놀고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이 많이 많아졌어요. 때마침 어린 아들들이 저에게 엄마는 엄마 꿈이 뭐예요? 라고 자주 물었어요. 저는 이미 나 꿈을 이뤘는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교사이자 부모인 40대 엄마에게도 앞으로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글은 잘 써야 되는데 좀 제대로 써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에 지레 포기했던 작가의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때마침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자연으로부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존하는 생명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보이기 위해서 꽃들이 꽃을 피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을 보면서 나도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닌 나만의 글을 쓰자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썼어요. 그랬더니 제 습작을 읽어주는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언니 글을 읽으면 수식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얘기하는 걸까? 너무 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골에 와서 제가 쓴 글을 보고는 굉장히 담담해지고 진솔해지고 솔직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에도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아이들과 놀면서 저도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두 번째 유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때 그 순간 동심을 놓치지 않고 글로 맨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이 동네 작가, 브런치,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알려지면서 방송 출연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뿌리가 튼튼한 아이를 키워도 된다. 뭐든지 잘하는 아이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아이로 키우자라는 신념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출간 작가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환경을 바꾸는 거에는 저 또한 용기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도시의 삶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도 자연의 삶이 자꾸만 끌려서 아이들과 내려갈 때 아이들한테 시골에 한번 내려가서 1년만 살아보자. 그리고 마음에 들면 2년 살아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오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근데 만약에 시골에 가서 우리가 적응을 못하면, 시골살이 실패하면, 거기가 싫어지면, 친구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이렇게 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실패의 경험 역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삶의 자산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시골 가서 힘들었던 얘기 우리가 이야기 나중에 할 수 있겠지? 라고요.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는 시골 생활은 어렵지 않았어요. 또 부랴부랴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다만 좀 번거롭긴 했어요. 많이요. 또한 시골에서 보낸 우리의 이야기가 동화처럼 아름답고 막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시골살이의 단점도 되게 많아요. 쉼없이 텃밭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 장마철에 방학이어서 도시에 왔었거든요. 그리고 한 2주 동안 쉬다가 다시 시골 집을 갔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잡초가 집을 덮었어요. 그래서 문을 여는데 그 나팔꽃이 그 문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동물들이. 그리고 풀은요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거를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잠시를 비워도 그렇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쉼없이 일을 해야 되고 벌레 물리는 건 예사예요. 그래서 아이가 벌에 쏘여서 눈이 밤탱이가 되는 것도 있었고요. 알지 못하는 벌레 때문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일도 있었어요. 시골 생활에 있는 결핍도 많았어요. 좁은 관계망도 좀 부담이 됐고요. 그런데 좋은 점도 많이 있었어요. 시골 마을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항상 동생이랑 놀다가 굉장히 친구를 갈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우리 마을에 산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너희 집 어디니? 물었어요. 친구가 우리 집 여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이 다 비슷하고 돌담길의 골목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와 저는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아이의 친구 집을 찾으러 다녔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핸드폰 연락해서 엄마랑 전화하면 되지 라고 했지만 시골에서의 부모님들은 농번기 때 진짜 바쁘세요. 그리고 이제 모임도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또 물어서 오면 그 정보에 의지해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돌담길을 넘어서 그 아이를 찾으러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는요, 겁도 되게 많고요, 조심성도 많고요, 그 다음에 먼저 친구를 사귀자고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저랑 13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고요. 또 그분이 밭일을 나가시면 그 집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요. 얼마 전에는 그 집에 그 어르신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밤늦게 부모님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시내 병원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우리 집에 밤늦게 찾아왔더라고요. 재워달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또 친구가 와가지고 즐겁기도 하지만 친구가 엄마랑 할머니 걱정돼서 우니까 같이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아이들을 마을이 같이 키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나가면 부딪힐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또 친구가 많이 없으니까 서로 좀 참아가면서 그 아이의 기질을 받아주는 마음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지나가면 어른들은 꼭 말을 붙이세요. 그리고 그 집에서만 나는 야채나 텃밭 채소 같은 걸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기 존재만으로도 인정을 받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자기 텃밭에 있는 꽃이라던가 수확물을 또 어른들한테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시골 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단점들 중에서도요, 시골로 내려온 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밀도 높은 행복한 삶을 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선택이 최선이 되도록 노력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덕분에 시골살이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살든, 서울로 가든 교육열이 심한 곳으로 가든 아니면 더 한가진 자연 속으로 들어가든 거기만이 있는 혜택을 잘 활용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자연에서 아이와 한 시절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저도 용기를 냈어요. 사실은 저는 주말에만 아이들과 자연을 만나러 가는 삶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살짝 부족하더라고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려고 했을 때 짐을 싸고 준비를 하고 떠나면 좋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짐을 풀고 또다시 계획을 짜고 하는 것들이 좀 피곤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한 달 살이를 먼저 시작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살아봤고요. 강원도 속초에서도 살아봤습니다. 바닷가 많이 주는 낭만을 또 즐기고 아이는 거기서만 있는 놀이를 하면서 살아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편안함과 만족을 얻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니까 한 1년을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우리의 만족대로 자연을 찾아서 또 1년을 떠난 거였어요. 사실은 저는 1년만 살고 올 거니까 도시 아파트도 비워놓고 그냥 필요한 책과 집만 가지고 80년대 농가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여기서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여기에서 초등학교 6년을 다 다니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아이가 막 적응을 되게 잘한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항상 친구 문제로 되게 소갈이를 하고요. 또 뭐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남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도시의 친구들도 너무 좋기는 하지만 여기서 지금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남편과 저는 또 결단을 하죠. 그래, 그럼 여기서 초등학교 입학해보자. 이렇게요. 지금도 속상한 일도 있고 좀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노력 끝에 아이는 정말 잘 다니면서 매일 행복한 웃음을 흘리고 지내요. 저처럼 자연을 갈구하고 계시다면요. 한 달 살이나 1년 살이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해진 건 없어요. 했다가 내 마음이 끌리면 거기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셔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힘드시다. 그러면 주말마다 아이들과 자연을 만나러 한번 가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기만 할 수 있는 몫만큼 조금씩 해내면서 사셔도 돼요. 저도 그랬어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제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내려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몫만큼 그만큼의 글을 쓰면서 그만큼의 노동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저만의 월등히 생기더라고요. 멈춰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고요. 나만의 속도로 꾸준히 걸어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당신만의 속도로 일상을 예술로 만드시면서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